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현진건문학상의 추천작인 윤희령 작가의 줄을 긋다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줄을 긋다는 문제적 가정에 입양돼 애정결핍을 느끼며 자란 한 여성이 입양되었다 파양된 입양아 출신 남자를 만나 정을 느끼게 되지만 뜻하지 않게 그의 극단적 선택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짐작해보며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그녀를 만나보시죠. 줄을 긋다. 필립 플레이의 밑줄을 긋고 입양아의 줄을 긋고 14층에 다시 밑줄을 그었다. 뛰어내렸다에 줄을 그려다 그만두었다. 오늘도 나는 지난 신문을 펼쳐놓고 줄을 긋는다. 한 줄, 또 한 줄. 이렇게 꼼꼼하게 줄을 긋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필립. 이미 밑줄 친 이름에 다시 한번 더 줄을 그었다. 줄은 언제나 샤프 펜슬로 긋는다. 샤프심이 점점 굵고 진해지고 있다. 꼭 샤프 펜슬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지우거나 다시 그을 수 있는 용이함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한번 그어놓은 밑줄을 지워버리는 예는 극히 드물다. 그어놓은 줄을 다시 읽는 일 역시 드물긴 마찬가지다. 아무튼 줄을 긋기 위해 글을 읽는 것인지 글을 읽기 위해 줄을 긋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 줄을 긋는 건 습관이기도 하지만 습관적이라 하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뭔가 있는 것도 같다. 습관이라면 어딘지 모르게 강박적인 것이고 의도적이라면 그건 역시 강박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줄을 긋는 데는 꼭 신문일 필요는 없다. 책이거나 제품 설명서이거나 광고지 또는 안내문일 때도 있다. 때론 버스나 지하철 안에 붙어있는 광고문을 읽다 눈으로 따라 줄을 긋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습관적이든 강박적이든 심리적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줄은 꼭 활자에 그을 필요 또한 없다. 찻장 밖으로 보이는 각양각색의 간판과 펄럭이는 현수막, 심지어는 사람들의 표정과 발걸음, 웃음소리, 줄을 그어야 할 것은 도처에 널려 있다. 줄을 그으면서 하는 생각이란 중요한 게 뭐지? 라든가 왜 중요할까? 라는 식의 회의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긋는 방식은 차츰 진화해왔다. 처음엔 중요하거나 다른 말과 구별되어야 할 말에 밑줄을 그었을 것이다. 그러다 낯선 생각과 깊이 공감하는 말에 줄을 그었다. 새롭거나 시크한 생각엔 물결무늬 밑줄을 치고 아름다운 말엔 좀 더 진하게 줄을 긋고 네모를 치기도 한다. 더 강력한 표시로 줄 위에 별표를 그려넣기도 하고 당구장 표시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냥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것도 허다하다. 현시적이고 과시적인 것들, 지나친 집착이나 억제 혹은 헛된 욕망 같은 것들은 당장은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 우선 미루어 둘 수밖에 없는 것에도 밑줄을 살짝 긋는다. 무심하게 눈으로 훑고 지나가다 두드리표처럼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말이 있다. 그런 말에 눈길이 잡히면 꼼짝없이 한참을 멈추게 된다. 밑줄을 긋고 그 위에 다시 형광펜으로 한 번 더 줄을 긋는다.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것들, 무심결에 내뱉게 되는 말, 무심히 쳐다보게 되는 시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게 되는 잘못을 되짚어보기 위해서라고 할까?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긋고 본다. 줄은 차츰 장가지를 뻗어 끝없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뜬금없는 것, 딱 한마디로 쌈박한 것, 끝없이 늘어지는 것들까지. 줄을 긋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없다.
그 말은 곧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말일 수도 있다.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중요해져 버렸다. 그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다. 줄은 얼기설기 엉켜서 그야말로 뭐가 중요한지 모를 지경까지 마침내 온통 긋게 될지도 모르겠다. 동아줄 같기도 하고 거미줄 같기도 한 줄, 날아가 버린 연줄 같은 줄을. 나는 왜 줄을 긋고 있을까? 지금까지 그은 줄을 다 합하면 대체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 지구 저편의 세계를 다 돌아도 남을 길이쯤 되지 않을까? 실구러미로 감으면 아마도 눈사람만큼이나 큰 뭉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 문득 멈추게 되는 글. 뭔지 모르게 마음을 잡는 문장엔 무조건 줄을 그어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다. 무고하거나 절체절명의 순간. 그같이 끔찍한 것은 줄을 긋지 않는다. 내가 긋는 줄이 세상을 움직일 만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줄을 긋지는 않는다. 줄을 긋는다고 하여 사실이 더 명확해지거나 중요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토록 꼼꼼히 긋는 줄이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생각 없이 그어대는 줄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줄은 꼭 말이나 글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이거나 동물이거나 풍경이거나 마음이거나 행동이거나 분위기이거나 요즘은 쭉 뻗어서 어딘가에 가닿는 말하자면 평면 위가 아닌 더욱 입체적인 줄을 긋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나, 엄마와 나, 나와 자몽이, 자몽이와 비한 나, 그리고 그와 나. 질긴 인연줄마저 고무줄 자르듯 싹둑 잘라버리는 내가 뭘 연결하다니 웃기는 일이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내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내가, 매사 빙글빙글 겉돌기만 하는 내가 줄을 긋는 순간만은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 때론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에 줄을 긋고 있는 내가 낯설 때도 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중요한 것이 수시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한때는 생을 걸 만큼 중요했던 것도 헌신짝처럼 내버려진다는 것. 어쨌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고.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명심하고 되짚어보고 참작할 것. 이를테면 밑줄은 미래의 방식이기도 하겠지만 줄을 긋다 보면 문득 시간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줄은 지나간 시간을 소환한다. 소환된 시간은 한 장의 스냅 사진이 아닌 영상기로 돌리는 화면처럼 펼쳐진다. 때론 냄새와 소리까지도. 그 시간이 마치 낚싯줄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퍼덕퍼덕거리며 올라온다. 이쯤 되면 줄을 긋는 게 아니라 불러들이는 거라고 봐야겠지. 말 한마디, 단어 하나, 한 번의 몸짓이, 한 줄의 문장이 혹은 맥락이 다락방에 방치해둔 사진첩 속 얼굴을 불러내고 장롱 밑에 떨어져 있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속 늘어진 목소리를 불러들인다. 오늘 아침 필립의 줄을 긋다 문득 나는 그 골목을 떠올렸다. 조금만 걸어 들어가도 맞닥뜨리게 되는 막다른 골목. 되돌아 나오다 꺾어 들어가면 처음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골목. 더 이상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뱅글뱅글 돌게 되는 그 골목길을 떠올렸다. 요즘 그런 골목이 어디 있느냐고? 천만에. 한 길을 비껴 조금만 돌아 들어가면 골목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줄을 긋고 또 그으면서 그 골목에서 끝없이 헤매고 있는 나를 본다. 으슥한 모퉁이로 접어들면 자몽이가 있고 비한나가 있고 그리고 그가 있을지도. 그와 나,
나와 그의 관계가 줄을 그을 만큼 중요한가? 그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시멘트 계단이 앞을 턱 가로막았다. 경사는 제법 가팔랐지만 폭과 높이가 낮은 좁은 계단은 보통의 보폭으로 오르기엔 낮고 두 칸씩 건너뛰기에는 어중간한 오래된 돌계단이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근데 계단이 있다는 말은 없었지. 반쯤 오르다 다시 계단을 내려와 꺾어진 골목 쪽으로 접어들었다. 양옆으로 낮은 처마가 바짝 담벼락을 물고 있는 좁은 골목은 적막했다. 낯선 적막이 알 수 없는 시공간에 놓여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때마침 낮은 지붕을 넘어온 바람이 건들 머리카락을 날렸다. 오래된 지붕과 담장에 켜켜이 내려앉은 시간의 흔적들. 어느 시간에 멈춰버린 듯한 적막한 골목으로 새로운 시간이 내려앉고 있었다. 담장을 끼고 길게 모로 누워있는 그늘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굳게 잠겨있는 철대문에서 길은 금방 끝이 나고 막다른 골목을 돌아 나는 처음 골목으로 다시 돌아 나왔다. 반대편 골목을 따라 올라가자 여기저기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악취를 풍기고 그 속을 살찐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지나갔다. 오래전에는 방앗간이 있었고 참기름집이 있었음직한 자리에 영락없이 들어선 부동산과 찻집들. 다시 모퉁이를 돌아 새길을 빠져나오니 제법 넓은 삼거리와 이어졌다. 이제는 사라진 영화 속 세트장 같은 헌책방 앞에 서서 주변을 훑어보았다. 다세대 주택에 가려 그늘져 있는 골목에 서서 나는 그가 한 말을 되뇌었다. 분명 아치형 깨진 대문이라고 했다. 근데 파벽돌이라고 했나 붉은 벽돌이라고 했나? 복개천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간다고 했지. 버스에서 내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리고 있는 텅 빈 공원. 놀이기구와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의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몇 발짝 옮겼을까? 그만 소스라치고 말았다. 화단 난간에 아기를 앉혀놓은 게 아닌가. 또랑또랑 반짝이는 눈빛. 그보다 더 선명하게 보인 것은 보타이였다. 빨간색 보타이. 어찌된 일인가. 누가 이 텅 빈 공원에 아기를 놓아두었는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 아, 이게 뭔가? 나는 순간적으로 두어 발짝 뒤로 물러섰다. 머리끝까지 쭈뼛쭈뼛 공포감이 밀려왔다. 고양이였다. 보타이를 맨. 얼룩덜룩 줄무늬를 한 고양이. 놀란 내 눈과 고양이 눈이 마주쳤다. 고양이는 가늘게 아기 울음소리를 한번 내고는 눈길을 돌렸다. 기이한 느낌이 전해졌다. 보타이며 앉은 자태며 울음소리까지. 싱크로율 100% 인간의 모습이었다. 고양이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인간의 모습과 꼭 같은, 아니 인간의 살아있는 넋을 고양이를 통해 보는 것 같은 귀괴함이었다. 묘하게 낯설게 느껴지는 익숙함이라고 할까? 그 익숙함이 주는 섬뜩함이라고 할까? 혐오감이라고 할까? 무언지 모르겠지만 동물이라는 종은 무섭도록 서로 닮아 있었다. 나는 고양이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고양이는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다. 언뜻 보아도 고급스러운 진홍빛 공단과 인견 레이스로 장식한 우아한 보타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고양이는 꼼짝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하염없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간절한 눈빛이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진홍빛 우아한 보타이에 비안나라는 상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화장이 짙은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몇이 다가왔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고양이를 어루만졌다. 나는 자몽이 생각을 했다. 미쳐 날뛰는 자몽이의 목줄을 슬쩍 끊어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더 심각해진 것이 정말 자몽이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와 돌처럼 무심한 엄마. 명분상 독립이라고 했지만 일찌감치 내가 고시텔로 들어온 까닭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라기보다 무심한 엄마 쪽이라면 엄마는 펄펄 뛰지 않을까? 밥 대신 술을 먹고 슬퍼도 괴로워도 무료해도 힘들어도 술 힘으로 사는 아버지는 찻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차를 마시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 좀 멀리 가긴 했지만 그 말은 곧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아버지는 평소 말이 없고 입가에 모호한 미소를 띠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할 만큼 얌전했다. 얌전했지만 느긋하게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사전에 없었다. 그런 사람이 밤을 새워 술자리를 지키다니 의아할 뿐이다.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큰 소리로 웃으며 선심 쓰듯 호언장담을 일삼는다는 것. 그 사실 또한 의아할 뿐이었다. 술에 의지해 선량해지고 관대해지지만 술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로 인해 더 외로워진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몰랐을까? 모른 척했던 걸까? 왜 술을 먹지 않으면 일상을 견디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를 일이다. 웃기는 것은 술에 취하면 아무 근거도 없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고 술이 깨고 나면 너무나 볼품없는 현실의 자신이 못마땅해 다시 술을 마신다는 거다. 당장 무슨 커다란 좌절이 있어서라기보다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을, 그런 자신을 학대하며 술을 더 마신다는 사실. 천만다행인 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듯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점이다. 꼭 업고 때리고 욕을 해야만 행패인가? 밤새 중얼거리며 들락날락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식구들 잠을 깨우는 것이 배약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말한다면 앞서 천만다행이라는 말은 틀렸다. 굳이 말하자면 착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야 하나? 착한 치매라면 모를까. 그 착한 단어를 거기에 갖다 붙일 일은 아니라고 엄마가 말했다. 중독이라는 것이 빠져들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빠져나오기란 힘든 일.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엄마의 태도가 너무나 예상밖이었다. 자신을 무감각한 상태로까지 몰고 가서 상대를 응징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엄마가 더 병적인 상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다. 토하고 넘어지고 피를 흘리는 아버지를 엄마는 시종일관 투명인간 취급했다. 밤새 안방문을 굳게 잠그고 코 고는 소리까지 새어나왔으니 그런 엄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전쟁을 불사하지 않았지만 예방적 전쟁도 일으키지 않는 엄마. 단지 문 밖에 새어나가지 않을 만큼의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를 위장한 그 무심함이 무서웠다. 학대나 싸움보다 훨씬 개선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날이 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0개의 화장을 하고 은은하게 향수를 뿌리고 엄마가 집을 나가면 때론 철없는 옆집 언니 같기도 하고 또 한편 덜컹 겁이 나기도 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집을 나서는 것 같았으니까. 엄마의 냉담함이 질린 아버지가 마음 둘 곳은 오직 자몽뿐이었다. 족보까지 있는 까만 진돗개를 까망이라고 하지 않고 자몽이라고 한 것은 유난히 붉은 눈동자 때문이었다. 눈동자가 꼭 자몽이 붉은 속살 같았다.
붉지만 탁하지 않은 맑은 눈동자.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한 아버지가 자몽이를 끌고 들어온 건 역시 대책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애완견이 아닌 진돗개를. 마당이 없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떻게 진돗개를 키우겠다는 건지. 아버지는 그랬다. 늘 대책이 없었다. 어쨌거나 자몽이는 족보가 말해주듯 품위 있게 세운 두 귀와 쭉 뻗은 콧대, 꽉 담은 인매가 점잖았다. 눈이 미간 사이에 두 개의 점이 내 눈바퀴처럼 박혀 있어 더 귀해 보였다. 그 잘생긴 얼굴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것이다. 엄마부터 눈길도 주지 않는데 다세대 주택에서 마당 한 귀퉁이를 자몽이에게 내어줄 리 만무하다. 결국 자몽이는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을 몽땅 받은 자몽이가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몰라보게 성견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DNA 속에 잠재있던 야성이 함께 자라났다. 종일 뜨겁고 춥고 고독한 옥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몽이가 미쳐버린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전폭적인 사랑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아버지 외에 그 무엇과도 절연된 상태에서 오직 한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한 털이 검고 눈이 붉은 개 한 마리. 한 남자의 기막힌 사랑이 아닌 야생을 갈구하다 미쳐버린 것이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한 사이에 자몽이가 옥상을 탈출해버렸다. 새심줄 같은 목줄을 끊고 달아난 것은 주인에 대한 절대 복종이 아니라 절대 반란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용케도 자몽이를 찾아냈다. 자몽이를 찾는 동안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내가 잠든 방 바로 위 옥상에서 끙끙거리는 자몽이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다시 횡설수설. 안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다. 미친 듯 짖어대며 잡히는 대로 물어뜯어대는 자몽이. 앞불사, 저 분노. 내 눈으로 저토록 격렬하게 일어나는 분노를 지켜보다니. 미쳐 날뛰는 자몽이의 광폭한 붉은 눈을 보는 순간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짝짓기를 끝낸 암컷 사마귀가 수컷을 잡아먹듯 마침내 자몽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말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들고 동시에 나는 칭칭 감겨있는 자몽이의 목줄을 사정없이 잘라버렸다. 아버지는 끝내 자몽이를 다시 찾지 못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증상은 날로 더 심각해졌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과 원인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가해자는 엄마인 것 같은 느낌은 뭘까? 가족이란 이성보다는 감성에 가까운 관계여서일까? 자몽이 뛰쳐나가고 얼마 후 나 역시 집을 나왔다. 종족을 감춘 자몽이처럼 그의 소식이 뚝 끊기고 나서 나는 아버지를 다시 생각했다. 어쩌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더 심각해진 것이 자몽이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그를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에 대해 말하기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줄을 긋는 것만큼이나 쓸데없고 난감하고 또 모호한 일이다. 말이 없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점잖고 빈틈없는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믿음직하거나 정직한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다. 설령 그가 한 점 허물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또 다른 데 있었을 것이다. 술을 먹기 전에 아버지와 술을 먹은 후의 아버지가 생판 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그에게 내 스스로 발목이 잡히고 만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흔히 젊은 남자에게서 느끼는 이유 없는 낙관이라든가 허세를 모두 거둔 어딘지 모르게 힘이 빠져있는 듯한 남자. 그러나 정면을 향해 서 있는 커다란 귀와 넓은 이마를 타고 곱게 뻗은 콧날만은 기품이 있었다. 다시 말해 졸렬하거나 옹색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다. 그건 어쩜 핑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쭉 곱게 뻗어내린 콧날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자몽이 모습이 떠올랐다. 회식 자리에서 먼저 술잔을 권한 사람은 그가 아닌 나였다. 회식이 을에 그렇듯 모두들 묶여있던 줄에서 풀려난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고 떠들어댔다. 그 속에서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그가 앉아 있었다. 적당히 먹고 조금 마시고 그리고 말이 없었다. 간혹 양팔꿈치를 상위로 올렸다 내렸다. 한쪽 다리를 세웠다 내렸다. 벽으로 등을 밀었다 당겼다. 어색하게 약간 웃었다 말았다. 여러 번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가 여러 번 자리를 고쳐 앉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함께 있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사람. 고독하게 옥상에 묶여있는 자몽이가 다시 떠올랐다. 평소 그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럴 수도 있다. 나처럼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털어놓는 것보다 무시하는 게 나으니까. 살갑지도 다정하지도 않은 그를 과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혼자 짐작하기까지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 수도 있다. 그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다. 술에 만취해 기절하듯 쓰러지지 않는 이상 밤새 중얼거리던 아버지에 비하면 그는 분명 과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시끌벅적 서로 술을 권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에게 내가 말을 건넸다. 원래 적어요? 네, 적어요. 나는 실제 말이 없는 건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를 물었을 것이고 그는 주량이 적다고 말했을 것이다. 술잔이 반도 차지 않았는데 그만 잔을 흔들며 강하게 거부했다. 그의 행동이 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나 호의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웃기는 일이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관심보다 거부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 모르는 곳, 가보지 않은 곳, 충분히 그에 대해 궁금해졌다. 나는 내가 따른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와그작 묵임치를 씹어댔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거나 얽히기 마련일 터인데 그와는 줄곧 별다른 유대가 없었다. 있는 듯 없는 듯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는 동료일 뿐인 그와 나. 말수가 적고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는 남자. 근거 없이 확신에 차 있거나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미안해하지도 않는, 다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을 뿐인 그를 향해 나는 내 맘대로 유추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면 나는 혼자 온갖 생각을 했다. 분명 저건 가시다. 무장을 하고 있는 거다. 가시가 있는 것은 아주 여리거나 겁이 많다는 건지도 모르지. 온통 몸을 딱딱하게 가부 같은 것을 둘렀다면 가시는 필요 없는 거거든. 가스처럼 꽉 차 있는 걸 어딘가에 쏟아내야 한다니까.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뭘 염려한다는 건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하기 싫은 말도 하게 될 때가 있다. 평소 나는 여기저기 들쑤시며 너스레를 떠는 사람이 꼭 성격이 좋다거나 관계 형성이 원만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 이상의 말과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역시 그렇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고.
함부로 지레짐작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다. 문제는 내가 그를 함부로 알아본 게 아닌가. 터무니없이, 정말 터무니없이. 그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싶지 않고 이해를 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그에겐 비밀이 있다. 그거야말로 까닭 없고 근거 없는 추측이긴 하지만 까닭 없고 근거 없는 추측만큼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였을까? 겉으로 드러난 친밀한 유대는 없어도 그와는 아주 오래된 인연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책상이 칸막이 너머에 앉아있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가만히 머쓱해진 그에게 농담 반 진담 반 내가 물었다. 집을 뛰쳐나가기 직전에 개의 눈을 본 적 있나요? 얼토당토 않은 물음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아버지의 손에 끌려온 자몽이의 눈과 흡사했다. 그 눈이 대관절 어떤 눈이라는 겁니까? 글쎄 뭐라고 할까요? 광기어리다고 할까요? 슬프다고 할까요? 그래요? 뭔가 당황한 듯 그의 얼굴에 슬쩍 웃음기가 돌았다 사라졌다. 그런가요? 하고 한참 후 그가 다시 말했다. 광겨울이다면 뛰쳐나갈 것이고 슬픈 눈이었다면 쫓겨나게 될 것 아닐까요? 근데 둘 다면요? 조금 전보다 더 어리둥절한 그의 표정을 나는 빤히 쳐다보았다. 그에게서 광기어리고 슬픈 눈빛을 찾아내기라도 하듯. 그를 보며 나는 또 내 맘대로 유추하고 있었다. 그가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았다. 광기어리지 않고 슬프지 않은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야생을 빼앗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인간이 되어버린 짐승인 거죠. 아, 그가 이렇게 자신의 말을 했다. 마치 나를 꿰뚫어 보듯 한 말투.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를 게 없다는 말. 당황한 나 역시 얼른 웃음기를 거두었다. 나와 그 사이에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는 듯한 느낌. 내가 집을 나오던 날 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다가 그만 울어버렸다. 근근히 붙들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끝내 집을 나설 때 내 눈에서는 엄마는 줄을 끊고 달아나던 자몽이의 눈빛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광기와 슬픔의 눈빛을. 그랬을 것이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상체를 고추세워 앉았다. 내 마음대로 유치하던 근거 없는 억측을 걷어들이고 그의 눈을 다시 쳐다보았다. 뛰쳐나간다는 것은 아마 아직 살만하다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엔 정말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환경에 놓여 있으면 오히려 무기력하게 그 환경을 견디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조차 내쳐질까봐 두려워하다. 끝내 죽게 될지도 모르죠. 그가 말끝을 흐렸다. 밀리고 밀리다 보면 달아나는 법도 모르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인간이 되어버린 짐승의 비애인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비애인지 아무튼 헷갈렸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사이가 전에 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만은 틀림없었다. 말수인지 주량인지 모르는 것처럼 모호한 표정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이곳 사무실로 옮겨온 이후 회사 사정은 날로 심각해졌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인원 감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누가 보아도 그 대상은 나였다. 나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얼마 후 그가 사표를 냈다. 이제 막 돌변한 사람처럼 그가 사무실을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날렵하게.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허둥지둥한 걸음걸이. 단호함과는 달리 걸음은 진중함이 없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살에 휘몰리듯
그가 사라졌다. 이럴 때 누가 더 힘들어야 하나? 죄책감으로 시달려야 한다면 그건 단연 구조된 사람이 아닐까? 아닌가? 그를 몰아낸 것은 내가 아니니까. 밀리고 밀리다 끝내 죽게 될지도 모를 그 무엇 때문이니까. 근데 나는 왜 그를 찾아가는 것인가? 그를 찾아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젠 아무런 상관도 없고 어떤 영향을 끼칠 이유도 없는 사람인데 만약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불길처럼 번질 화를 누르면서 화를 내는 대신 냉담할 것이 뻔한데 그 사실이 두렵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 더 두려워진다. 만약 이 골목에서 그와 대면하게 된다면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피해 달아날지도 모른다. 내 의식과는 상관없이 몸이 먼저 그렇게 반응할지도. 엄마의 무심함이 두려워 아버지는 문 밖에서 밤새 떨었을지도 모르고 엄마 역시 그런 아버지가 두려워 자신도 모르게 더 멀리 달아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근데 그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예감은 뭔가. 나는 다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푸른색 페인트 칠이 거의 다 벗겨진 대문 앞에 사냥개처럼 쭉 빠진 주둥이를 꼬리에만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언젠가 그가 말했다. 개들이 유난히 많은 산 아래 동네라고. 산 쪽으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오래된 깨진 아치형 대문이 있다고. 나는 다시 오르막길로 들어섰지만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오르고 내려오고 들어가고 돌아 나오기를 반복하다 다시 방향을 꺾어 반대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차를 타고 지나칠 때보다 골목은 깊었고 마을은 훨씬 넓었다. 자맹과 운둔이 옛 골목 안으로 상권이 밀려들어오면서 오래된 골목은 변신 중이었다. 한옥에 덧대어 통유리 벽을 낸 찻집과 2층 난관과 벽을 연결해 푸른색 타일로 꾸며놓은 수제 빵가게, 여기저기 녹슬고 삐걱거리는 옛집이 새롭게 단장되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갈림길에 서서 산 쪽을 올려다보았다. 언덕배기에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신전 같은 건물이 보이고 그 옆으로 길게 처진 차양이 바람에 출렁거렸다. 사람이 떠나 버려진 공간을 이용해 정크아트를 전시해 놓은 건물 앞에 멈추어 섰다. 폐품이나 잡동사니로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버려진 것들을 이렇게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게 놀라웠다. 돌아서는 발밑에서 부서진 건축 폐자재들이 서걱거렸다. 파헤쳐 보기 전에는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모를 골목 어디선가 자몽이가 붉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곧 뛰쳐나올 것 같았다. 아, 도대체 어디라는 거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을 뿐 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이 골목을 헤매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줄 가운데 있는 것도 위험하며 되돌아보는 것, 벌벌 떨고 있는 것도 멈춰서는 것도 위험하다. 그렇다. 니체의 말은 옳았다. 나는 항상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건너가는 것도 뒤돌아보는 것도 서 있는 것도 늘 위험했으니. 동네 공원에서 다시 만난 비안나는 몰라보게 추려했다. 곧 떨어질 듯 덜렁거리는 해진 보타이를 목에 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성이고 있었다. 누군가 플라스틱 통에 물과먹이를 놓아두었지만 비안나의 눈빛은 다른 것으로 간절했다.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처럼 불안했다. 간질병자들의 수호성인인 비비안나를 떠올린 것도 그 때문이지 않았을까? 끔찍이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고 죽게 된 성녀. 비안나의 우아한 공단 보타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비안나는 뒷다리를 들어 목덜미를 긁으며 혓바닥으로 땅을 핥으면서 계속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찰나에 나타났다 사라질지도 모를
주인의 눈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듯 보였다. 꼬리 끝부분을 리본처럼 말고 다시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간절한 기다림. 그 침묵이 너무도 강렬해서 섬뜩했다. 비안나는 어떻게 될까? 다시 입양이 되지 않는다면 버려진 상처를 안고 사나운 길고양이나 도둑고양이가 될지도 모르고 결국은 안락사를 당하거나 길거리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그 시간이 천천히 올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빠르게 닥쳐올 수도 있을 것이다. 비안나는 그런 운명을 예감한 듯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다. 비안나의 운명을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건 내가 착각하고 있는 내 의식일 뿐. 비안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내 시선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향해 있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충동은 그 눈길을 거두고 어서 뒤돌아서라는 것. 내 본능은 어서 아무도 몰래 그 눈길마저 버리라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먼저 반응하는 것들에 이끌려 나는 아무것도 못 본 척 돌아섰다. 요즘 들어 나는 줄을 긋다 때때로 문장 보호에 동그라미를 치기도 한다.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를 부르거나 대답할 때 물음표인지 느낌표인지 어디서 씌워야 하고 어디에서 끝내야 하는지 동그라미를 치면서 알게 된 것은 쉼표나 마침표가 꼭 씌워야 하거나 맞춰야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끝은 생략할 수도 열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남의 말은 존중되어야 한다. 마음속의 말과 이미 뱉어낸 말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 그건 아름다운 문장만큼이나 중요하니까. 그럴 땐 줄보다는 동그라미, 때때로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말에 괄호를 치고 페이지 끝을 살짝 접기도 한다. 빈 여백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한 것을 무어라 설명해야 하나? 글이라기보다 생각에 불과한 잡다한 것들이라고 해야겠지. 몸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들, 정리되지 않은 채 부유하고 있는 것들, 고여 있는 것들, 엉켜 있는 것들,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들. 엄마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내게 자주 눈물을 보인 것만 봐도 멀쩡한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연인의 모습이 분명하다. 죽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살아있을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이를테면 죽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엄마는 한 셈이다. 대단한 뭔가가 있을 것 같지만 엄마의 사랑 역시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매번 진이 빠지고 마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엄마와 아버지. 이렇게 줄을 긋다 문득 생각났다. 난 왜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말이다. 엄마만 탓할 게 아니다. 나 또한 일찌감치 아버지를 떼어내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다감하고 다정한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더 심각해지도록 방치한 것이 엄마 때문이라고 나는 번번이 엄마를 몰아세웠는데 무심함이 뻔뻔하기까지 하다고. 어디 한번 할 때면 해보라 지식.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 그런 엄마에게 약이 오른 아버지는 후려치지도 폭발시키지도 못한 채 더 술에 취했던 것이라고. 어느 날 줄을 긋다가 문득 엄마의 무심함이 내면의 비정상적인 뻔뻔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꼭 맞는 말을 찾아낼 수 없었던 엄마는 그저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을 수도 있다고. 꼭 맞는 말을 찾아낼 수 없었던 엄마는 그저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을 수도 있다고. 엄마는 아버지를 배척한 것이 아니었다. 천만 가지 말들을 쏟아내는 대신 방문을 꽉 닫고 말았다. 엄마가 회피한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나 엄마의 무심함이 과잉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기대나 실망이 정상을 넘어버렸던 것. 더 이상 상대를 맡을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다. 뭘 그리 잘못했느냐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점점 자신을 잃어갔을 것이고, 엄마는 입차를 마시며 자신을 점점 각성 상태로 몰아갔을 수도 있다. 수면제에 의지해 기절하듯 코를 골았을지도 모르고, 딱 한 잔만 덜하고 했던 마지막 술잔이 독배가 되기 전 아버지는 위험 수위를 넘지 말았어야 했고, 엄마는 그 지경까지 견딜 일이 아니었다. 그런저런 상념에 잠겼다가 나는 여백에 이렇게 끼적였다. 자몽이가 미쳐버린 것은 아버지의 비정상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엄마와 나 때문이었을 수도, 무심하고 싸늘한 눈빛 때문이었을 수도, 가지고 놀다 버린 장난감. 나는 인터넷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렬한 빛이 먼저 눈길을 낚아챘다. 온통 붉은색으로 화면을 꽉 채운 나무 한 그루. 붉은 배경 속에 붉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그림이었다. 나무의 몸통 한가운데 나신의 남자가 서 있었다. 발가벗은 채 화면을 향해 뒤돌아 서 있는 남자. 저물어가는 붉은색과 마주한 나신의 남자는 충격적이었다. 불같은 열정이 아닌 타들어가는 고통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나는 그를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필립의 줄을 그으며 또 그 나무를 떠올렸던 것이다. 필립은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나 입양된 지 27년 만에 불법 체류자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사람. 그에게 행복한 가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지만 말도 안 통하고 가족도 아는 사람도 없는 고국에서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었겠는가. 그를 낳은 부모도 입양 가족도 성인이 되어 다시 돌아온 고국도 모두 타국일 뿐. 입양부터 파양에 이르기까지 그의 뜻인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가혹한 운명을 견디다 결국은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모두가 잠든 밤, 필립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어느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으며 그 무엇도 희망과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 그가 택한 극단적인 선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나은 형편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것이 아니었을까. 필립은 분명히 뛰어내릴 만큼 지독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동안 내가 그은 줄은 내가 그 골목에서 헤맨 흔적일 뿐일지도 모른다. 오래전부터 부지런히 걸어왔지만 사실상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이다. 줄을 긋는 동안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수많은 충동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겠지만 딱히 도리가 없는 그 골목에서 나는 앞으로도 오래 헤맬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그은 줄이 패전선이나 폐허망처럼 엉켜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재활용 자원이 될지도 아니면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수중 쓰레기가 될지도 모른다. 당장 무얼 어떻게 알겠는가. 단지 또 다른 필립이 있다는 사실 외엔. 샤프 펜스를 놓기 전 나는 차마 긋지 못한 줄을 그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필립은 스스로 뛰어내렸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문단에서는 신춘문예 성향의 작품이 패스트푸드라면 윤혜령 작가의 소설들은 오랜 세월 곰삭은 슬로우푸드라고 말합니다. 소설가의 날카로운 문학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밀하고 치열하게 관찰한 성실함과 그 필력의 탁월함이 한몫하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을 빌어 독자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클래식방에 낭독 선물을 주신 윤희령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우리의 행복입니다.